국선 타겟팅 포트는 100만 화소급 냉각형 적외선 검출기로 주야간 표적을 탐지 및 추적하여 고출력 레이저를 발사하여 유도탄 및 폭탄을 정밀 유도하는 전투기용 전자광학 장치입니다. 이후 국산 타겟팅 포트 기술은 KF-21 전투기 사업 초기 당시 한국이 미국에서 기술 이전을 거부당한 A사 레이더와 같은 4대 핵심 기술 중 하나인데요. 기술 거부에 좌절하지 않고 한국 연구진들은 미국 록히드 마틴이 거부한 4대 핵심 기술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겠다고 결심했고 이후 하나시스템에서 개발을 맡아 진행했었습니다. 미국산 F-15 전투기에 장착되어 운영하고 있는 록히드 마틴의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를 참고하여 개발되었는데요. 하나시스템에서 개발한 국산 타겟팅 포드는 각각의 모듈을 따로 구성하여 제작한 록히드 마틴과는 다르게 공통 광학계를 사용하여 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소형화와 경량화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보다 높은 해상도를 자랑하는데요. 현재는 동체 하부에 장착되는 형태로 개발되어 있지만 향후 KF-21 전투기의 완전 스텔스화를 위해 F-35 전투기와 같이 매립형으로 개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국산 타겟팅 포드를 장착한 KF-21 전투기에 고출력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여 이후 유도탄을 탐지 추적하게 된다면 고출력 레이저를 쏘아 유도탄을 요격하는데요. 현재 개발이 완료된 레이저 대공무기의 정확한 스펙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근 북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낸 드론은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살상 무기를 장착한 드론의 공격이 실전에 활용되었고 드론의 무서움이 전 세계에 알려졌는데요. 미국에서도 지금의 대공 방공망 수준으로는 드론 공격에 심각한 공백이 생긴다며 드론 공격의 무서움을 진작 알고 방어할 수단으로 레이저 대공 무기의 실전 배치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드론이 등장함으로써 대공무기 체계에도 기존의 틀을 깨부술 새로운 체계가 필요해진 것인데요. 레이저는 드론의 광학 센서에 혼란을 일으키고 고출력으로 발사할 경우 물리적으로 아예 파괴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본격 개발에 도입한 이래 고작 4년 만에 레이저 대공무기를 개발에 성공하고 그것도 모자라 시험평가에서 3km 밖에서 비행하는 무인기 30대를 모두 명중시키며 100%의 요격률을 기록한 것인데요.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 속도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면서 성능마저 믿기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기술력이라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레이저 대공무기는 예산 편성이 확정난다면 바로 양산에 돌입해 실전 배치까지 모두 완료될 예정인데요. 현재 전 세계에서 레이저 대공무기가 실전 배치한 나라는 이스라엘뿐이며 방산 1위 국가인 미국조차도 실전 배치에는 실패했습니다. 미국의 가디언이라고 불리는 레이저 대공무기는 기계화 부대 1개 소대의 스트라이커 장갑차에 탑재되어 현장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과 미국이 서로 먼저 레이저 무기를 실전에 배치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군사 기술력에서만큼은 1, 2위를 다투는 나라들과 대한민국이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게 정말 감회가 남다른데요. 현재 국내에서 군용 레이저로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곳은 하나시스템입니다. 하나시스템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광학 레이저, 고체 레이저, 광섬유 레이저까지 레이저 무기용 고에너지 레이저 발진기 개발에 참여해오고 있는데요. 적의 유도탄이 발사되면 중적외선 센서를 통해서 17km 이상 떨어진 유도탄을 탐지한 후 13km 이상 거리에서 추적하다가 유도탄이 10km 반경 안으로 접근하면 목표를 추적하는 레이저를 발사해 반사되는 레이저를 반파 적외선 센서로 탐지해 유도탄을 정밀 추적합니다. 그리고 유도탄이 레이저의 최대 사정거리인 7km 이내로 들어오면 고출력 에너지를 발사해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인데요. 추후 KF-21 전투기에 장착될 예정인 국산 타겟팅 포트를 강화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학병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덧붙이자면 광학병기라는 말 그대로 광속의 탄속을 지닙니다. 지구 내의 표준 교전거리에서는 발사와 동시에 명중한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만약 교전거리를 우주 단위까지 넓혀서 볼 경우 이 장점은 더더욱 빛을 발합니다. 지구상에서 달 표면을 공격해야 한다고 가정했을 시 달까지의 직선 최단 거리인 38.5만 킬로미터를 마하 100 속도의 미사일이 날아간다고 가정해도 꼬박 3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반면 광속으로 발사되는 광학병기의 경우 표적이 달 뒷면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 1.3초 만에 달 표면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광학병기는 지구 환경에서는 거의 직선에 가까운 궤적을 그림으로 보다 직관적으로 조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를 쏘기 때문에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레이저의 궤적은 공기 중의 먼지에 의해 산란되거나 공기 자체를 플라즈마로 만들면서 지나가는 왜곡을 보지 않는 한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레이저 특성상 질량이 없어서 반동조차 없으며 레이저 발사대의 설치 비용은 천문학적이지만 레이저 자체에는 화약이나 고도의 유도 체계가 필요 없기에 레이저의 출력마다 비용이 다르지만 발사 비용이 발당 3,000원이 채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레이저 기술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레이저 무기 기술력은 사실 미국, 이스라엘 등 군사기술 역량의 최선두에 서 있는 강대국들을 추월해버렸습니다. 최근 충남 태안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세계 방산시장에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압도적인 성능의 새로운 무기 체계를 공개하면서 전 세계 방산시장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전 세계 방위산업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 중 하나는 바로 레이저의 무기화 기술입니다. 대한민국이 또 한 번 기존의 상식을 박살내버렸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한다는 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연구입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기존 계획보다 무려 2년이나 앞당겨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에 성공했음을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백발백중의 명중률을 선보이며 압도적인 성능까지 입증했는데요. 각국에서 개발이 진행 중인 6세대 전투기의 조건 중 하나가 레이저 병기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에 탑재하기 위해 전투기용 레이저 요격 무기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전 세계 국가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젠 전투기 후발주자가 아닌 첨단 무기 개발의 선두에 서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레이저 무기 개발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탑재되고 있는 레이저 요격 시스템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는 미사일을 격추하는 게 아닌 미사일의 적외선 탐색기를 강력한 적외선 신호로 교란하여 추적하지 못하게 하는 수준에 그쳤었지만 6세대 전투기 기술로 개발되고 있는 고에너지 레이저 지향성 에너지 무기는 미사일의 탐색기나 구동계를 파괴시켜 격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광학병기를 장착하는 것은 6세대 전투기의 필수 조건이기에 카이가 KF-21 전투기를 5세대를 넘어선 6세대 전투기까지 개발을 진행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KF-21 전투기용 광학병기가 완성된다면 무인기의 천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대통령인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어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방안으로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의 새로운 방산 협력을 기대하긴 했었지만 이렇게 1조 원이 넘는 돈을 들고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도 그럴 게 아직까지 시험 비행을 진행하는 기체로 어찌 보면 양산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인데 1조가 넘는 금액을 투자한다는 건 KF-21 전투기의 미래가 1조 원 이상이라는 말과도 같은데요. 한편 다른 국가들 역시 아랍에미리트의 행보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니의 대체자로 가장 자주 이름을 올렸던 폴란드도 그중 하나인데 폴란드의 경우 인니 측에서 직접적으로 폴란드의 등장으로 인해 공동개발 국가에서 인도네시아가 끌어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견제를 하기도 했는데요. 폴란드의 경우 아랍에미리트와 거의 동일한 조건을 제안하면서 한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한 바 있는데 이 소식의 파급력은 아랍에미리트만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 비하면 폴란드는 서유럽이 아닌 북유럽에 속한 나라로 지불 능력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작년 체결한 방산 계약 과정에서 상당 액수를 한국 측의 금융 지원을 통해서 국채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물론 이러한 과정은 국가 간 무기 거래에서 아주 평범하게 일어나는 관습에 불과했다지만 한국 측에서 상당히 많은 편의를 봐주면서 금융 지원 한도액을 크게 늘려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반면 아랍에미리트라면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막대한 오일머니로 돈이 넘쳐나는 수준인지라 이들과 계약해 돈을 못 받을 일은 없다고 보면 되는데요. 폴란드도 믿음직한 나라지만 그 신뢰도의 차이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폴란드가 이대로 밀려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무기를 원하는 나라가 바로 폴란드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양산이 되지 않았는데도 참여 의사를 내비친 건 누가 봐도 아랍에미리트를 견제하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전투기의 대금 대신에 한국한테 주겠다고 한 품목도 파미였고, 일각에서 한국에 대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도 얼마든지 대체재가 있는 니켈 등의 광물을 캘 수 있는 채굴권이었는데요. 그런데 아랍에미리트는 그냥 석유 하나로 인도네시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가 간 사업에서 석유를 마다할 나라는 지구상에 없으며, 아랍에미리트는 석유가 아니더라도 석유 팔아서 벌어둔 돈은 차고 넘치기 때문인데요. 아랍에미리트가 KF-21 전투기 개발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건 더 이상 남아있는 대안이 없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소속인 아랍에미리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에 동의하며 석유 생산량을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 자금 확보가 중요한 러시아도 감산을 결정하며 유가 상승의 풀 악셀을 밟았습니다. 유가 안정과 물가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미국은 감산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직접 방문하여 유가 안정과 물가 안정에 동조해달라고 요구하였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아랑곳하지 않고 추가 감산을 발표하며 화를 돋았습니다. 당연히 안 봐도 비디오지만 머리끝까지 화가 난 미국은 중동에 대한 F-35 판매를 거부하였고, 아랍에미리트는 참여했던 러시아 5세대 스텔스 전투기 Su-75 체크메이트 개발이 완전히 무산되면서 남은 선택지 중 가장 믿을 수 있는 한국의 KF-21 전투기를 선택한 것인데요. 한국의 KF-21 전투기가 100% 국산화를 진행하는 데에 성공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 기술력이나 미국 엔진 등이 전혀 쓰이지 않게 된 KF-21 전투기 수출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이 좋은 말로 구슬리며 한국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이건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선 원하던 그림일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와 아랍에미리트의 관계가 나쁘지 않고 우리 측에 아랍에미리트가 협력 의사를 전해온 만큼 세계 국가의 협력 체계가 구축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니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폴란드는 머지않아서 KF-21 전투기 프로젝트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인니와는 달리 절박한 만큼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얼마든지 있는데요. 그런데 아랍에미리트에서 폴란드가 노리던 KF-21 전투기 공동 개발 협력을 자기가 하겠다며 나섰는데요. 그동안 아랍에미리트에서 KF-21 전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드러내왔었지만 직접 한국의 개발에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아랍에미리트에서 온 서신에는 KF-21 전투기의 사업 협력을 직접적으로 표기했습니다. 무엇보다 서신에서 KF-21 전투기 개발에 대한 인도네시아 투자분을 대신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KF-X 사업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는 1조 2,700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냈어야 했지만 그동안 핑계를 대며 분담금 지불을 차일피일 미루며 아직까지도 8천억 원에 달하는 거금을 미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최대한 인도네시아의 편의를 봐주며 현금이 아닌 파미와 같은 천연자원으로 대금 지불을 받을 의향까지 전달했었지만 인도네시아는 계속해서 약속을 어겨왔던 건데요. 그런데 이제 막대한 오일머니를 가진 아랍에미리트가 인도네시아 대신 한국에 합류할 의사를 밝히며 인도네시아의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아랍에미리트의 합류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없기 때문인데요. 인도네시아는 아랍에미리트에게 수도 이전 사업 등을 포함해 여러 방면에서 투자를 받고 있는 입장이고 그나마 국제관계에서 무기로 내세울 만한 자원 분야 역시도 아랍에미리트 쪽이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KF-21 전투기의 수출 호재 소식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미 뉴스로도 보도가 된 내용이라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직 양산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아랍에미리트에서 개발에 참여하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방산 무기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하고 있었던 아랍에미리트가 대한민국의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에 미납된 분담금을 대신 지불하고 인도네시아 대신 새로운 파트너가 되고 싶다는 의사를 공식 서면을 통해 전달한 것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의 국방부 산하 타와준 경제위원회에서 KF-21 전투기에 대해 직접적으로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담은 서신을 우리 측 국가안보실에 발송했는데요.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한 인도네시아와 폴란드에서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은 KF-21 전투기의 수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폴란드 현지에서 열린 방산전시회 MSPO에서도 폴란드는 카이를 정식 초청하고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 카이 부스에 전시된 KF-21 전투기의 모형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폴란드가 처음 KF-21 전투기에 관심을 보였을 당시보다 지금 시점이 폴란드는 훨씬 절박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생각보다 훨씬 흐지부지해진 속도로 진행되며 장기전으로 돌입하자 전쟁이 확산될지 모른다는 가능성이 떠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폴란드는 만일의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을 만큼의 공군력을 확보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해답은 오직 KF-21 전투기에만 있습니다. 이미 국방과학연구소는 레이더에 탐지되기 어려운 비행체 형상 스텔스 설계 기술과 비행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한국형 KAUV에 필요한 저피탐 스텔스 무인항공기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국산 스텔스 KAUV는 미래 핵심 기술 분야의 저피탐 스텔스 형상의 한국형 무인 전투기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무인 스텔스기의 개발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으며 저피탐 수준의 레이더 반사 수치를 대폭 늘리는 스텔스 기술이 약 80% 기술 수준에 도달했다고 공식 발표했었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라 과거 경험을 빗대어 유추해본다면 이미 소형 무인 스텔스기 사업은 진행되었으며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기에 이번 소형 무인 스텔스기는 기존 전투기 성능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며 무인기와 유인 전투기의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미래의 전투기 편대에 더욱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때문에 무인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하기 위해 KF-21 전투기와 합동 비행 시험을 하며 통합한 다음 이 과정에서 얻은 비행 데이터를 활용하여 무인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 것이라는 개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은 안정적이고 확실한 개발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는 것입니다. 국내 최초로 비행체용 전파 흡수 구조 기술을 비롯하여 레이돔 기술, 안테나 내장, 일체형 구조, 경량 전파 흡수도료 등 무인기에 적용 가능한 스텔스의 핵심 기술 차종을 완벽히 개발했다고 발표했으며 가까운 미래에 등장하게 될 저피탐 무인기는 무인 정찰기 외의 무인 전투기로도 끝없이 진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연구개발 상황 속에서 최근 방위사업청은 출고식 이후 응용 가능한 기술을 가장 효율적이게 만들며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핵심 사항입니다. 대한항공은 이미 육군 해병대의 4단급 무인 공격기, 공군용 중고도 무인 정찰기도 제작, 생산 중인데 스텔스 무인 전투기까지 채택되면서 향후 한국의 군용 무인기 사업에서 선도적 입지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한국산 터보제트 엔진은 KAUV 무인 스텔스기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건 역시 KF-21 전투기의 엔진을 탑재하기 전 무인기에 먼저 적용시켜보는 것이며 만약 계획대로 모든 것이 척척 흘러간다면 한국 역사상 최초의 국산 제트 엔진 전투기가 세상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반면 일본 측에서는 한국이 무인기 확보에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무인기 공개 전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고등운연기 T-50을 통해 이제 막 전투기 산업의 문을 열었다고 언급했으며 무인 스텔스기 디자인의 6세대 스텔스 공격기는 개발에 필요한 기술력이 훨씬 까다롭다며 일본에서도 힘든 일이므로 한국의 무인 드론 산업이 예산만 투입된 채 실패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우리나라는 일본 언론의 부정적인 전망과 달리 떡하니 한국형 스텔스 무인기 시험 비행까지 무사히 성공해냈고 그것을 공개하자 일본 매체들은 한국의 항공 제조업의 저력을 실감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세상에 등장한 한국형 무인 전투기란 적의 방공망 사거리 밖에서 원격으로 공격 목표를 부여하면 비행 방법을 일일이 지정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최선책을 찾아 공격 임무를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차세대 전투기로 알려졌는데요. 대한민국 6세대 전투기의 가장 핵심 기술인 무인드론 기술과 KF-21 전투기와 함께 운용하게 될 유무인 복합체계 한국의 스텔스 무인 전투기가 개발이 완료된다면 한국은 6세대 전투기에 대한 유무인 복합체계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의 발언이며 이처럼 6세대 유무인 복합체계는 차세대 전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최대 비행 속도는 시속 980km에 달하며 500파운드, 즉 230kg의 정밀 유도 폭탄 2발을 내부 무장창에 장착할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KF-21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 간의 통합 운용은 향후 미래 공중전의 게임 체인저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무인 전투기를 우선 적진으로 보내 정찰시키고 뒤따르던 유인 전투기가 무인 전투기로 정찰 정보를 받아 뒤에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술이 발전되면 유인 전투기에서 직접 무인 전투기를 조종해 정찰 및 공대공 및 공대지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멈티를 사용하게 되면 유인 전투기의 공격력과 생존성을 대폭 높일 수 있는데요. 국산 KF-21 전투기는 우리식 독자 기술로 만든 국산 전투기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 없이 국산 무인 전투기와의 독자적인 멈티 구축 및 운용이 가능하다는 게 엄청난 장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멈티를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미국제 전투기와 국산 무인 전투기 간의 멈티를 구축하려면 우선 미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막대한 통합 비용이 들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국산 무인 전투기의 조종 및 항공전자 장비 그리고 통신 장비에 대한 소스 코드도 공개해야 합니다. 반면 국산 전투기인 KF-21 전투기는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없이 국산 무인 전투기와의 독자적인 멈티 구축 및 운용이 가능합니다. 한국형 무인 전투기는 거의 100%의 국산 무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중 가장 문제시되었던 전투기에 들어가는 터보팬 엔진 국산화는 실로 놀랍습니다. 최초에는 프랑스를 통해서 대한민국용 터보제트 엔진의 기초 설계도와 원천 기술을 이전받고 엔진 통합 기술을 이전받아 램제트 엔진 개발의 나비 효과가 무인 전투기에까지 영향을 주게 된 것입니다. 최근 들어 더욱 강력해진 한국 공군은 극비리의 KF-21 전투기와 편대 비행할 수직 이착용 무인기 KAUV 무인 스텔스 전투기 계획까지 개발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연구개발 근황을 언급했습니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수직 이착륙 체계를 위한 터보팬 엔진의 글라이드 팬을 제작하는 데 성공했으며 KAUV와 함께 국산 무인 전투기 통합 운용 시험 시 KF-21 전투기의 순간 무장 화력을 무려 4배 이상 상승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새로운 군사무기 연구 결과를 발간했는데요. KAUV 수직 이착륙 무인 스텔스기의 보유 무장으로는 한국산 초정밀 미사일인 천룡 미사일과 KGB 정밀 유도폭탄 등 다양한 국산 미사일 무장 체계들이 대거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한국 역사상 최초 첫 번째 국산 KF-21 전투기를 선보였던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차세대 무인 전투기의 성능을 최상급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방금 소개해드렸던 5세대 유무인 소프트웨어 체계와 함께 스텔스 무장창 역시 개발이 진행 중이며 RAM 설계를 통해 앞으로 미래에 등장할 KF-21 전투기에 적용하기 전 스텔스 무인 전투기에 먼저 매립형 무장창을 적용시키겠다는 1차 목표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스텔스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매립형 스텔스 무장창 개발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첨단 제조업의 진정한 능력을 보여줄 것이며 본격적인 스텔스 공대공 작전을 염두에 둔 KF-21 전투기의 성능을 좌지우지할 최첨단 기술로 불리는데요. 저피탐 스텔스 무인기는 한국의 국산 기술로 개발된 터보제트 엔진을 사용할 예정이며 전체적인 크기는 유럽연합이 개발 중인 공격형 무인기보다 더욱 거대해진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